안녕하세요. 다들 이게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있는 모습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AWS에서 SA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지막 세션인데도,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세션인데도 이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데브데이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하나의 트랙으로 잡고 이제 하루 종일 진행했는데, 어제 좀 많은 것을 이게 좀 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현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중요한 코드 기반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데브옵스나 코드 기반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신다고 하지만 이제 문화나 어떤 조직의 구조라든지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이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어디서든 뭔가 이제 그 누구든 인프라 이제 자동화라든지 애플리케이션 배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의 이제 변화를 발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처음에는 그 모던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이며 왜 중요한지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로서 이제 코드 기반의 인프라가 뭔지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럼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데모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어떤 이제 모 고객이 진행했던 거를 잠시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새롭게 접할 때 이렇게 적절한 질문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던져볼 만한 질문이 왜 코드 기반 인프라일까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속심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오늘 세션을 들으시면서 현대 애플리케이션이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제가 정말로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현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참 그 해석이 다양하게 되거든요. 일단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통해서 세션들을 통해서 아시게 되겠지만 좀 더 중요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제 빠른 혁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가져야지만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번 세션의 이제 주제인 코드 기반 인프라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가 아닌 어떻게인, 즉 이 빠른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번씩 조금씩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가 됐던 그걸 이제 구성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됐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가장 쉽고 편하게 현대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요건 사항들을 충족시키면서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라 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클라우드는 현대 이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어떤 요구 사항들을 이제 수용해 가면서 변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발전해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AWS가 매년 어떻게 새롭게 출신하고 있는 서비스나 어떤 기능들을 보시면 그 변화를 수행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제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개 기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또 대부분의 작업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는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을 앱별로 그다음 이제 평가하고 어세스먼트를 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신 다음에 현대화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방식들은 여러 가지 나뉠 수 있는데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 4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는 리호스팅이 있고요. 리호스팅은 어떤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VM이 됐던 아니면 이제 물리 머신이 됐던 거기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EC2로 옮기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로 알려져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리플랫포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리프트 띵커 앤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하시면서 AWS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관계 그 RDS 같은 서비스, 즉 매니지 서비스로 바꾸어 가시면서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플랫포밍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그 앞에 보신 것 같이 가상 머신을 컨테이너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리팩토링 또는 리아키텍처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앱이 어떻게 디자인되고 그 다음에 개발되어야 되는지를 완전 재구성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이제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노리식 앱을 마이크로 서비스를 바꾸시면서 이게 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인벤팅이라고 있는데 AWS에서 클라우드 앱을 새롭게 구축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의 핵심은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저희가 이제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는 거죠. AWS에서는 각 방식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비스가 앞에 보시는 서비스들이에요. 이제 리호스팅을 위해서 EC2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리플랫포밍을 위해 가지고 이제 파게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리팩토링을 위해서는 스텝스 펑션이라는 걸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리인벤팅을 위해서 람다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을 택하더라도 결국 이제 현대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이클에서도 이제 변화를 이제 여전히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 개발 사이클은 앞에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상을 하시고 구현을 하신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발하실 때 이제 하시는 이제 방법이 되겠지만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걸 이제 실험을 하셔가지고 피드백을 얻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어질리티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빠르게 혁신을 해야 한다는 현대의 요구사항들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오늘의 주제인 이제 자동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화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자동으로 구성하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자동화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옵스 팀에서는 인프라 구성하시고, 개발팀에서는 어떤 배포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시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약간의 생각이 좀 더 필요하신데요. 인프라 구성 자동화는 서비스에 필요한 리소스의 프로비저닝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는 애플리케이션에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빠르게 배포하기 위함이 맞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브리스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AWS 람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람다의 경우에는 이제 함수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인프라를 구성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람다 함수에 호출될 코드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 작성하는 코드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에 이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AWS 람다 함수 리소스를 재생성함으로써 이게 펑션의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업데이트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블루그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나리아라든지 그런 방식의 트래픽 제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심리스하게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제 지금 동작하고 있는 코드들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할 때는 이제 인프라 이제 구성 자동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 이제 이 어떤 인프라라든지 애플리케이션 로직이라든지 이 코드들의 어떤 구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결국 이제 모든 걸 자동화해야 되는 그런 니즈에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앞서 설명한 자동화 중에 이제 코드 기반 인프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코드 기반 인프라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경 사항을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역시 개발 사이클을 줄이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개발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부분이 오신 분이 이제 개발자 분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개발하시는 분은 이제 리파지토리 많이 쓰시죠. 네, 이제 어떤 기트가 됐던 SVN이 됐던 어떤 이제 코드 리파지토리를 쓰시는데 그거의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실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거고요. 코드 리뷰라든지 아니면 린트 같은 검증 같은 것들도 스태틱 어널리시스 같은 걸 미리 다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프라 구성할 때도 그걸 미리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코드 기반의 인프라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곧바로 이제 어떤 이제 클론이라고 하죠. 복제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저기 이제 로컬에서도 하나의 에이지에서 복수계 에이지로 확장하거나 하나의 리전에서 다른 리전으로 확장하는 그런 형태에서 코드 기반 인프라를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이 생기는 거죠. 코드 기반 인프라 구성 프로세스도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디자인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택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앱 코드를 작성하는 거와 이제 인프라 템플릿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건데요. 결국은 핵심은 이제 반복적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AW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관련 서비스로서, 관련 도구로서 가장 먼저 나온 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일 겁니다. 혹시 클라우드 포메이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없으리라 믿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없다고 믿고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제이슨이랑 예물 이제 그 문법을 사용해가지고 클라우드에서 프로비저닝 되어야 될 리소스들을 하나씩 명세 같은 것들을 작성하신 다음에 템플릿으로 만들어요. 그럼 템플릿을 이제 업로드해가지고 스택이라는 걸 생성하게 되면 거기에 적혀 있는 리소스들이 생성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저희가 AWS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성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게 되고요. 뭐 CI/CD 배포 자동화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신텍스 같은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신텍스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제이슨이라든지 예물 같은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스탠다드를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명세서 작성하듯이 하나하나 작성하다 보면 좀 이렇게 힘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샘플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신 다음에 하나씩 수정해가지고 이제 맞춰가는 형태로 이제 보통 작성들을 하시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모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 개의 리소스를 이제 어떤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복잡성을 관리할 도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피드백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제이슨이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진 이렇게 문법들은 아니죠. 구문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CDK라는 게 나왔습니다. CDK는 잘 모르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CDK는 혼자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CDK는요, 일단 그 모던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요건 사항들을 쭉쭉쭉 봤더니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이제 어떤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CDK라 보면 되고요. 얘는 이제 멀티 랭귀지 프레임워크예요. 또는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 지금 지원하는 랭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타입스크립트,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그다음 자바, C#이 있죠. 예, 그 랭귀지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이라면 그 중 하나는 이제 익숙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랭귀지를 사용하셔가지고 AWS에서 생성돼야 될 리소스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만든 리소스들끼리 어떤 관계를 정의하고 하는 게 가능한 게 이제 CDK라는 도구입니다. 얘는 이제 오픈 소스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원하시면 이제 컨트리뷰션 하셔가지고 원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지원되지 않는 기능들을 이제 추가하는 형태로도 이제 컨트리뷰션이 가능합니다. 여튼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 많은 저희가 이제 좀 더 편안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CDK에서 컨스트럭처라는 이제 컨셉이 있어요. 컨스트럭처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AWS에서 일반적인 이제 서비스가 EC2잖아요. 그럼 EC2라는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EC2라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신 다음에, 그 이제 뭐 생성을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 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이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실 때 구성하실 때 필요한 거고 EC2에 뭐 어떤 네임 태그 이런 건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EC2를 그냥 생성한다든지 그냥 VPC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단위로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컨스트럭처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CDK라는 걸 통해서 인프라를 구성해 가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스트럭처는 이제 AWS에서 SA라든지 아니면 관련 어떤 개발 툴을 만드시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EC2를 만들었어요. 웹 서버를 띄웠어요. 그다음에 필요한 포트를 열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보통의 고객분들은 80번 포트가 아니라 그냥 다 열어버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요새는 안 그러지만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22번 포트를 그냥 오픈해버리게 되면 이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CDK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고려되어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사용만 하시면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이제 어떤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앞에 그림은 CDK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좀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CDK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를 선택하셔야겠죠. 뭐 파이썬이 됐던, 타입스크립트 됐던, 노드.js가 됐던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컨스트럭처라는 트리 구조로서 이제 구조화가 되는데요. 트리의 루트는 애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밑에 컨스트럭처 스택이라든지 각종 리소스들이 이제 생성되게 되는데요. 스택과 리소스 다양한 앱스트랙션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스택, 그 다음에 스택들을 모아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 커맨드 라인 도구인 CDK CLI가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이제 저희 신티사이즈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비저닝 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한 대로 이제 리소스들이 생성되고 되는 것이죠.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거나 이제 아마 대부분 개발자분들은 자바스크립트를 보셨을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웹의 어셈블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타입스크립트도 그렇고 또 뭐 있죠?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하스케일이라든지 고랭귀지라든지 모든 랭귀지에서는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거를 트랜스 컴파일러라고 부르잖아요. 얘도 거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원하는 랭귀지로 이제 쭉쭉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CDK 그 CLI를 통해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이제 트랜스 컴파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비저닝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코어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코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컨스트럭처라든지, 어떤 스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원하는 이제 프레임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스트럭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EC2, VPC, ECS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걸 보통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그 인프라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CDK CLI.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데모를 보시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어떤 건지 좀 더 이제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 기반 인프라를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페이스트빈이라는 걸 이제 서버리스 형태로 구성해가지고 이제 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세션도 했었고요. 예, 그것들을 이제 CDK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체 이제 아키텍처는 앞에 보는 것과 같고요. 좀 뒤에 좀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버리스의 스탠다드라고 하면 API 게이트웨이가 API를 받고요. API 호출을 받고요. 그럼 람다로 호출한 다음에 람다가 DynamoDB에다가 데이터를 적시하거나 읽거나 그런 이제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페이스트빈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혹은 GitHub에 기스트는 아나요? 기스트? 네, 그겁니다. 실제로 페이스트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가장 먼저 나온 비슷한 이제 서비스인데요. 걔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텍스트로 된 컨텐트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서미션을 하게 되면 이제 해시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 URL 뒤에 해시값을 넣으면 제가 이제 정했던 내용이 나오는 단순하게 텍스트 쉐어링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뭐 노트를 쉐어링한다던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2016년에 만들었고, 그걸 이제 CDK를 통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CDK를 이제 제일 처음에 사용하실 때 CDK init이라는 걸 해요. 혹시 뒤에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좀 더 키울 건데, 키우겠습니다. 예. CDK init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CDK init을 하게 되면 이제 템플릿이 available 템플릿이라 해서 사용 가능한 템플릿이 나오고요. 저희가 처음 접하게 되면 샘플 앱 같은 걸 이제 디플로이 하신 다음에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참고로 메인 랭귀지 같은 경우는 타입스크립트입니다. 타입스크립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it을 하게 되면 이제 npm을 이제 설치를 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모듈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해놓은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init을 한 거고요. init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켜볼게요. 그 에디터에서. 제가 최근에는 이 에디터를 쓰고 있거든요. 뒤에 좀 보이시나요? 제가 아마 이 이상 확대하면 좀 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말로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구조가 이제 보시면 빈이 있고,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고, 뭐 이렇게 테스트 폴더가 있고요. 그다음 CDK JSON이라든지, 그다음 제스트, 그다음 패키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패키지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Node.js이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npm을 사용해서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명시적으로 이제 쓰게 되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만 이제 여기 컨스트럭트만 이제 로드 하셔가지고 설치하셔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미리 좀 설치를 해놨어요. 보통은 이제 이것들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개발하시면서 필요한 것만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bin 디렉토리 안에 paste bin.ts 파일이 있습니다. 얘가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돼요. 예, 보시는 것처럼 CDK 애플리케이션이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택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스택은 제가 생성한 게 아니고 이닛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주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걸 보면 아직 아무런 내용이 없지만, 예, 스택이라는 걸 상속받아가지고, 예, paste bin 스택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할 거는요,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저기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하기 전에 제가 살짝 꼬였네요. DynamoDB를 먼저 만들려고 해요. 예, 그래서 DynamoDB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일단 DynamoDB를 만들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API 레퍼런스를 확인하시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럼 DynamoDB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오버뷰를 가게 되시면 얘가 이제 어떤 모듈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예, 저희는 이걸 그대로 이제 활용할 건데요. 일단 require를 해가지고 예, DynamoDB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테이블 하나 만들 거예요. 예, 테이블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제 스코프는 이제 this로 주고요. 얘가 뭐죠? 그냥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지을게요, 이름을. 그 다음에 프로퍼티로 이제 파티션 키를 줘야 되는데요. DynamoDB를 사용해 보신 분은 파티션 키가 이제 옵셔널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넣어야 되는 부분인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티션 키를 이제 주게 되는데, name은 PID라는 걸 줄게요. 이건 ID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입은 attribute에서 이제 string 타입으로 주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DynamoDB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되는 이제 그 필드들의 컬럼의 이제 타입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콘솔에서 CDK 디플로이를 할 겁니다. CDK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제가 금방 만든 DynamoDB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까 신디사이즈라 해가지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디플로이를 사용하게 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제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콘솔에 가서 한번 보면요, 예, 페이스트 빈 스택이라고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이제 어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처럼 이벤트들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리소스들이 생성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다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어진 어떤 그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DynamoDB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누르게 되면 DynamoDB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이미 만들어졌네요. 예, 만들어졌고 제가 이제 지정한 대로 이제 파티션 키가 이제 PID로 되어 있고요. 그죠? 제가 지금 한 거는 패키지에서 이걸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 페이스빈 스택에 가서 임포트를 한 다음에 한 두 라인, 세 라인 정도를 추가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DDB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람다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람다를 추가하려면 우리가 이제 람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콘솔에 가셔가지고 람다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람다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죠. 뭐 파이썬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하니까 람다 코드를 이제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CLI를 통해 가지고 AWS CLI를 통해서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S3 같은데 올리신 다음에 레퍼런 가리켜도 되고요. CDK 같은 경우는 로컬에서 그걸 관리하실 수 있어요. 제가 람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게요. 예, index.js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코드가 좀 길어가지고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제 제가 Node.js로 동작할 이제 페이스트 빈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얘가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핸들러가 호출되면요, 쿼리 파라미터랑 이제 패스를 이제 받아와가지고 쿼리가 있으면 그 아이템을 넣고요. 그다음에 쿼리가 없고 패스만 있으면 아이템을 가져온 겁니다. 예, 매우 간단한 이제 거죠. 밑에 내용은 뭐 DDB 뭐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람다를 추가한 다음에
그 코드를 가서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여전히 이제 페이스빈 이제 스택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람다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람다를 추가합니다. 람다를 임포트를 먼저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만들 거는 이제 펑션을 만들 거예요. 람다에서 펑션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를 this로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백엔드라고 이름 짓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프로퍼티 형태로 주게 되는데요. 프로퍼티에서 필요한 게 대표적으로 런타임 먼저 지정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필수적인 것만 넣고 이제 옵셔널인 거는 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람다에서 그 런타임으로서 제가 지금 사용할 것은 Node.js 8버전을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러 이름을 지정해 줘야 돼요. 제가 지금 핸들러로 주게 되면 인덱스 파일에서 핸들러라는 거를 이제 호출해 주겠죠. 리퀘스트가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 필요한 게 이제 코드 위치를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위치는 뭐 S3를 가리켜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로컬에 있는 걸 가리켜줘도 됩니다. 저는 지금 로컬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걸 이제 그 임포트를 해볼게요. from asset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게 되면 제가 이제 로컬에서 읽어오게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람다라는 폴더에서 폴더 안에 index.js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읽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했던 방식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CDK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참고로 이전에 만들던 게 다 완료된 거죠. 그죠? 완료돼가지고 아까 제가 콘솔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셨고요. 그죠? 이제 다시 CDK 디플로이를 해가지고 람다를 이제 배포를 할 건데요. 이때는 아까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디플로이 했을 때 뭐 저한테 뭐 묻지도 않고 디플로이는 바로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생성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CDK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지금 DDB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DynamoDB 테이블이. 그래서 이제 그거와 지금 내가 변경한 상황과의 차이점을 먼저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IAM 권한 관련된 것들이 이제 변경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갈 건지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보시면 지금 asset이라고 해가지고 그 람다 파일을 압축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했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가보시면, 얘가 또 이제 업데이트 인 프로그레스로 현재 진행 중인 걸 보여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벤트에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쪽에서 이제 진행 상황을 쭉쭉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람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뭐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일단 코딩은 계속 진행할게요. 그 다음으로 진행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빠뜨린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딱 이까지 하고, DynamoDB 액세스가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진행하실 때 코드 작성하시고 뭐 업데이트나 디플로이 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 할 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람다랑 DynamoDB이기 때문에 람다에서 DDB에 액세스가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게 될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해보면 안 되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혹시 왠지 아시나요? 왠지 아시나요? 아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드려야겠군요. 마치고 말씀하세요. 람다 코드에서는 이제 AWS에 있는 리소스에 접근하게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DDB에 접근하잖아요. 그럼 이제 람다 펑션에 적절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가시게 되면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손쉽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손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CDK는 만들어졌다고.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테이블에다가 그랜트 저희가 필요한 건 리드라이트이기 때문에 리드라이트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펑션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람다 펑션은 테이블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매우 간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IAM 들어가셔가지고 폴러시 같은 거 하나씩 다 보면서 막 좀 복잡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매우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코드를 잠시 보여드리면, 테이블명을, 여기 보시면 environment 환경 변수로 받아요. 저희가 이제 개발하실 때 가장 이제 쉬운 거는 테이블명 미리 넣는 거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팀에서 테이블명을
하이 AWS로 만들어 준대요. 이걸로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시급하는 거죠. 이게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환경 변수로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add environment라는 이제 펑션을 통해 가지고 table name이라는 이름의 그 환경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만들어진 코드를 보면요, paste bin stack dash data table 제가 지정한 스택 그다음 대시에 제가 지정한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뒤에 이제 난수가 붙죠. 해시 값이.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다 기억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는 갖다 써야 됩니다. 테이블의 네임으로 이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요, 얘는 이제 환경 변수에 이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어사인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쉽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하면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중간 상황을 좀 보면 이제 람다 펑션이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또 이제 굳이 또 확인시켜 드리면 이제 페이스트빈 백엔드라고 제가 지정한 이름으로 람다 펑션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코드가 제가 지정한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원하는 바는 했고요. 제가 이거를 또 이제 디플로이를 해야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금방 이제 IAM 부분을 바꿨잖아요.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제 보여줄 거고, 그죠? 이 보시면 이제 IAM 스테이트먼트가 체인지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테이블의 ALR, 그 DynamoDB 테이블에 아예 이제 그 액션들이 모두 이제 허용되게끔 만들어 두게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API 게이트웨이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빠뜨리고 있는 게 이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미리 다 해놔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또 빠뜨리고 있는 거는 하실 때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된다는 거. 저는 이제 한번 해보고 왔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쭉쭉 나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람다를 백엔드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것만 쓰면 된다는 걸 이제 한눈에 알 수 있게. 이것만 딱 하게 되면 쓰게 되시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API 게이트웨이를 또 이제 임포트를 해야겠고요. 이렇게 게이트웨이죠. 그 다음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API를 만듭니다. 람다 REST API라고 만들어져 있는 그 펑션이 있어요. 얘를 통해 가지고 API라는 이름으로 주고,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핸들러만 넣어주게 되면 가장 매우 아름답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뭘 빠뜨렸네요, 그죠? 요새는 이제 참 좋아가지고 보시면 타입 오브 어쩌가 이제 어떻게 호출될 애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누가 빠뜨렸나 물어보네요. 잘 되네요, 그죠? 이 상태로 가가지고 또 디플로이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디플로이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계속 다음 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또 디플로이 하니까 이제 람다 쪽에서 인버크 펑션 하는 부분에 API 게이트웨이 관련된 이제 IAM 폴리시를 이제 만들어주고요. 이제 그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좀 돌아가지고 다시 세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막 람다 했고요. 그럼 API 게이트웨이까지 금방 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완료가 되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이제 잘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에 이제 그 좀 디플로이 되는 것까지 완료되기 전에 이제 약간 리캡을 좀 해보면요. 저희가 지금 했던 작업들을 잘 기억하시나요? 저는 CDK 이제 CLI를 통해서 이닛을 해가지고 일단 프로젝트를 생성했고요. 정확히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했죠. 그럼 애플리케이션 생성한 다음에 필요한 작업들을 하게 됐는데 그 작업들이 이제 뭔가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닛을 하고 디프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먼저. 그럼 거기서 제가 OK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신티사이저로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바뀌게 되고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다가 배포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인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 그 관련된 이제 모듈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를 봐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루어내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컨스트럭터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했었는데 쟤는 API 레퍼런스를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한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서 잘 되는 것과 제가 로직 내에서 하는 것은 이제 별도로 제가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배포 완료됐거든요. 그럼 URL이 나왔습니다.
이런 URL 같은 경우는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결국 엔드포인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API 엔드포인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일단 들어가면 인터넷 서버 에러 뜨겠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지정한 게 컨텐트라는 걸 지정했어요. 예, 이 컨텐트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보이시나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것도 잘 안 보이겠네요. 예. 여튼 이제 엔드 포인트가 있고 엔드 포인트 뒤에다가 이제 물음표랑 컨텐트로 해가지고 쿼리 스트링으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제가 이게 기대하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데이터를 해가지고 해시값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쿼리 스트링이 아니라 파라미터로 넣게 되면 제가 그만 넣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PST빈 이제 로직이 뭐 복잡한 건 아니라서 뭐 이렇게 우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이제 세 가지 리소스를 매우 간단하게 이제 배포하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코드를 다시 보시면 제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테이블 지정하는 거 하나, 펑션 지정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권한 주는 거, 환경 변수 추가하는 거, 그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추가하는 거. 실제로 이거 콘솔에서 들어가셔서 하시려면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봐요. 그죠?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많고 뭘 넣어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하지만 여기는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딱 필요한 게 뭔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만 질문하게 되고 그걸 이제 넣으니까 이제 배포가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객분들이랑 미팅하다 보면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뭐 사람도 부족하고 그냥 비즈니스 로직이 잘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쭉쭉쭉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그럼 비즈니스 로직이랑 별도의 어떤 내부 도구라든지 아니면 테스팅 용도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게 로더 네, 부하를 생성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생성하는 페이스트빈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위에는 별도의 스트링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하를 생성해내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제가 이제 이미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더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제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로더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로더에 가서 그 로드.쉘 스크립트 하나 만들 거예요. 얘가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예. 컬을 통해 가지고 그냥 트래픽을 이제 생성하는 건데요. 1초마다 이제 생성할 거고요. 1초마다 이제 컬을 통해서 URL을 호출할 거고요. 이게 잘 만들어졌나 보려면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네. 일단 URL로는 제 홈페이지 홍보가 아니고요. 가장 간단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포를 추천해 보니까 헬로우 데이어리라고 뜨죠. 1초마다 이게 리퀘스트 날리는 게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저 부하 테스트 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재밌는 방법은 이제 도커를 쓰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커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제 도커를 활용해 볼까 합니다. 일단 컬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저 지금 혹시 눈 보이나요? 계속 보고 치고 있거든요.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다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빈에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이제 대놓고 좀 볼게요. 로드 좀 만들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도커가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동작하죠. 도커 통해서 실행을 했더니 제가 그러면 도커 파일 지정한 게 동작하는 걸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죠? 저 거짓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스택을 추가할 때 저희 스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인프라가 이제 그 구성될 인프라의 하나의 스택으로 보면 되고요. 근데 컨스트럭트는 뭐냐면 이 스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우리만의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로더라는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쓰고 우리 팀이 쓰고 누구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코드를 공유하는 가장 이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itHub 같은 데 가가지고 좋은 코드 있으면 많이 배워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컨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loader.ts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이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네, 여기였죠?
네. 얘가 하는 건 뭐냐면요.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ECS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고요. 하나. 그 다음에 파게이트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파게이트의 태스크 데피니션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는 저희가 로더라는 곳에 제가 아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갖다 쓸 거고요. 그러니까 인버런트 변수로 URL을 넘겨줄 거예요. 그 다음 얘를 이제 파게이트 서비스로 등록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로는 TPS를 제가 넣은 거, URL을 넣어준 거. 왜냐하면 어떤 URL을 대상으로 이제 트래픽을 생성해내야 되는지, 또 TPS는 얼만큼 줄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컨스트럭터를 만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해 먹어야겠죠. 이제 페이스트빈 이제 스택에 가셔가지고 로드 스택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할게요. 네, 필요한 것 부분만. 이름은 이제 로더 스택으로 주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URL을 줄게요. URL은 제가 이제 만든 이걸 주겠습니다. 얘가 계속 호출되게요. 네, 그래서 URL은 이걸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더를 이제 호출해 봐야겠죠. 일단 그 전에 임포트를 안 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로더를 추가했고, 로더에서 스코프를 주고, 아이디는 뭘까요? 그냥 테스트 로더로 하고, 그럼 URL 주고 10번, 초당 10번만 동작하게끔 제가 지금 만들어 볼게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뭐냐면, 저희는 지금 스택을 2개 만들었잖아요. 기존 스택이 있죠. 하나 페이스트빈 스택. 예, 그 다음 하나에 더 스택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그 스택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최상위 루트가 제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죠. 그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스택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또 필요한 게, 로더 스택을 이제 임포트를 하고요. 앱에다가, 이름은 테스트 로더 스택. 뭐 이 정도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줘야지만 제가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다가 이제 이 로더 스택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추가를 했잖아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매우 좀 손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제가, 또 이제 디프로 먼저 해볼게요. 디프로 하면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쭉쭉 나오게 될 거예요. 예, 쭉쭉 나오게 되죠. 뭐가 추가된 거 쭉 나오게 되고요. 그럼 디플로이를 해 놓을게요.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딱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내에 여러 가지 스택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데 그 스택은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디플로이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2개의 스택을 만들었잖아요. 페이스트빈 스택이랑 로더 스택. 우리가 그 둘 중에 어떤 걸 디플로이 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근데 다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런 거 지원하겠죠. 와일드카드. 전부 다 제가 디플로이 되게끔 이제 해놓고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이러면 이제 저희가 쭉쭉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참고로 이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뒤에 좀 준비한 내용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동시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모니터링은 필수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지금 동작을 시켰는데 잘 동작하는지 결국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는지. 그래서 그걸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이 CDK 와치풀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 이 와치풀이 어떤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CDK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와치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링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얘도 일단은 추가를 해놨어요. 추가를 해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택에서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와치풀에서 예, 와치풀을 임포트 합니다. 얘를 사용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메인 스택이 있었잖아요. 이 페이스트빈 스택. 왜냐하면 페이스트빈 스택에서 일어나는 리소스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거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또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참고로 이 사이트 가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DynamoDB랑 이제 람다 펑션이랑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딱 사용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와치풀로 해가지고 뭐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치 스코프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API 게이트웨이, DynamoDB, 뭐 람다 펑션. 근데 스코프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거를 배포하게 되면요. 일단 이건 캔슬하고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ECS 파게이트 기반의 이제 로드를 생성하는 이제 클러스터, 그다음에 태스크, 서비스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모니터링 관련된 도구를 추가해가지고 이제 배포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지금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만들어 둔 것들인데요. ECS를 가게 되면 이제 테스트 로드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하나 동작하고 있고, 이제 태스크가 10개, 제가 아까 TPS를 10개 줬잖아요. 그래서 10개의 컨테이너가 동작하면서 이제 그 트래픽을 생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이름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지금 그 DDB의 리드 캐파시티라든지 라이트 캐파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백엔드의 호출 정도라든지, 그다음 에러 유율이라든지, 그다음 API 호출 정도,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뭐 엄청 다이나믹한 어떤 뭐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WS에서 제공해주는 도구를 좀 더 손쉽게 만들 수 있게끔 이제 해준 거고요. 그다음 실제로 만약 웹페이지, 별도의 웹페이지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모니터링하는 툴을 만드셨다. 그것도 CDK로 충분히 배포 가능하십니다. 앞에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 asset이라는 폴더 내에다가 이제 HTML 파일들, 자바스크립트 파일 넣어두셔가지고 그걸 같이 이제 패키지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든 작은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스택, 아니면 어떤 리소스들, 그런 것들을 컨스트럭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팀 간에 주고받음이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 CDK의 장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드가 추가된 아키텍처를 좀 다시 보면요. 로드 생성하는 거는 파게이트를 사용해가지고 규모에 상관없이 확장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 가능한 컨스트럭트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일한 이제 기능을 다른 팀에서 쓴다면, 다른 서비스에서 쓴다면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PI 인캐스트레이션, 저희가 이제 OOP 개발하시는 분들의 익숙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공개된 컨스트럭트를 활용한 어떤 사례고요. 어떤 라이브러리 안에 클라우드, 또는 라이브러리 안에 서비스, 그런 어떤 컨셉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JSI라는 게 있는데요. 저게 뭐 원어민이 말하니까 뭐 지스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알아듣기가. 저 같은 경우는 AWS에서 만든 거고 CDK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떤 툴입니다. 정확히는 기술입니다, 기술. 얘는 어떤 거냐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것들을 다양한 랭귀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금방 우리가 이제 CDK 와치풀 같은 걸 보셨다시피 자바스크립트로 하나 만들게 되면, 정확히 타입스크립트 같은 걸 만들게 되면 C#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드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CDK는 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하나로 만들어 둔 코어가 있고, 다른 랭귀지들, 지원하는 랭귀지, 파이썬, C#, 자바, 그런 것들이 지원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죠. 저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 이 말하고 있는 중에 또 Y를 안 눌렸네요. Y 지금 눌러놨고요. 그 다음 내용을 좀 지나갈게요. 저희가 이제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적재한 사례가 있어요. 클릭스트림이란 거는 이제 모바일이 됐던 웹이 됐던 어디서 이제 눌러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적재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적재하는 부분을 이제 뭐 이렇게 CDK로 구성한 거를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스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림 앱 스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스트림 앱 스택을 보시면요, 쟤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 API 게이트 대신에 그냥 키네시스가 클릭스트림들을 다 받아내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람다랑 DDB는 그대로 동일한 형태입니다. 저 부분은 아마 크게 보실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거고요. 왜냐하면 거의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이프라인 스택이 있어요. 파이프라인 스택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드를 변경하게 되면 코드를 이제 자동으로 배포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것이고, 그걸 CDK를 통해서 이제 구현한 형태거든요. 저희가 이제 CI/CD 할 때 AWS에서 말씀드리는 다양한 코드 기반의 서비스들 있잖아요. 코드로 시작하는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커밋, 코드 뭐 빌드, 그다음 코드 디플로이, 그다음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어떤 건지 모르시면 정말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코드, 디플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파이프라인은 건 뭐냐면, 개발자가 코드를 변경한 시점부터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호스트에 이제 배포되는 것들을 이제 모델링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이걸 모델링하는 도구입니다.
예, 모델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GitHub 아니면 코드 커밋 같은 데서 소스 코드가 올라오면 그걸 이제 디텍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로컬 테스트, 유닛 테스트를 해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QA한테 알림을 보내라. 그 다음에 QA가 알림을 어프로버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호스트에 배포를 해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드 커밋은 Git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사용하시는 GitHub 있잖아요. 그랑 이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코드 빌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젠킨스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작업이 올라오게 되면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제 컴파일이라든지 로컬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예,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코드 빌드는 젠킨스 같은 인스턴스 기반의 서비스랑 다르게 클라우드에 동작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확장되는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단위로 이게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 비용이 나오지 않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 나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호스트에다가 우리의 이제 어떤 컴파일된 결과물 그러니까 아티팩트를 이제 디플로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디플로이할 때 제일 걱정하셔야 되는 게 과연 이제 라이브 서비스에 얼마큼 영향을 줄까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블루그린이라든지 카나리 방법이 있잖아요. 코드 디플로이는 그것까지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롤백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CDK를 통해서. 얘 형태였습니다. 일단 소스는 위에 보시면 코드 커밋이라는 거에서 그 리파이토리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코드 커밋에 소스 코드가 올라오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이 시작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CDK 앱이랑 람다 함수 코드가 동일한 리파이토리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앞서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CDK 이닛이라고 해가지고 앱을 만든 다음에 람다라는 폴더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코드를 넣었잖아요. 예, 그와 똑같이 하나의 리파이토리로 이제 관리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단계인데요. 이 빌드 단계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단계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구분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CDK 코드 빌드인데 얘는 CDK 앱을 신디사이즈 해가지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만든 역할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람다 코드 빌드 프로젝트인데 얘는 이제 람다 함수 코드를 뭐 테스트 하시고 뭐 패키지 하시고 빌드 하셔가지고 이게 패키지 어떤 결과물 아티팩트를 만들어내는 걸 하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한 이유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람다 코드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아까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람다 코드 자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런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CDK에서 뭐 다른 작업 안 하고 CDK는 일단 두고 CDK 폴더 밑에 람다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핸들러를 만들었잖아요. 람다 코드를. 그걸 수정한 다음에 CDK 디플로이 하니까 얘가 그거를 제가 그 패키지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무슨 말 CDK 같은 건 인프라 구성을 하고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변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일단 디플로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리파이토리를 이제 유지를 하시고요. 예. 이 동일한 리파이토리를 유지하는 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제가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즉, 두 가지 리파이토리 별도로 구분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만들어져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람다 코드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럼 그 위치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에서는 이제 파라미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람다 코드 빌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패키지 파일의 위치를 넘겨주게 되면, CDK가 그거를 이제 같이 랩핑해가지고, 같이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배포가 되는 것이죠.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빌드를 하신 다음에 디플로이로는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해가지고 그만 말씀드린 로직으로, 즉 템플릿이 만들어지면서 람다 코드가 빌드되면서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파라미터로 넘어가면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디플로이가 일어나고요. 그다음 데브 환경이랑 프로덕션 환경 두 개를 분리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데브 환경에서 배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승인을 기다리는 그 프로세스가 있었고요. 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디플로이를 실제 프로덕션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된 거죠. 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이게 스택이 다 배포가 완료돼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넘어가고 이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아까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시보드 한 개밖에 없었어요. 예.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거기서.
예, 또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뭐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켜놓은 거라서 보시는 것처럼 리드 캐파시닛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형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금방 켜가지고 이제부터 로드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금방 CDK를 통해서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하는 거를 매우 좀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몇 가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인프라라든지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대한 자동화는, 진짜 정말 어디서든 하실 수 있어요. 예. 뭐, 많은 생각도 하실 필요 없고요. 단순하게 그냥 EC2를 배포하는 것만 하셔도 CDK를 해두시면 나중에 재사용이 훨씬 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 가능한 자동화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거나 뭐 그냥 차라리 VPC 우리가 그냥 이걸로 하자, 시큐리티 그룹 이걸로 하자, 예, 뭐 그런 것들 그 정도 수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구 선택, 지금 저는 이제 CDK라는 사용했잖아요.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스트림, 예, 그 클릭 스트림 처리한 데서는 그 테라폼이랑 이제 CDK를 같이 사용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어디서 누가 어떤 걸 통일할지 이 걱정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변화된 것들을 발빠르게 쫓아가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가장 편한 걸 먼저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장 편한 거는 내가 편한 대로 하시고요. 다른 분이 옆에 있는 분이 다른 게 편하다 하면 그걸로 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겠죠. 조건은 뭐냐면 가능하면 이제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시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즉 예를 들어서 서로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면 제이슨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시고, 또는 차라리 메시지 큐 같은 걸 넣어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CDK를 사용하시고 테라폼 사용하시고 나중에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두 개 엮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 원하시는 이제 어떤 도구가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시되, 일단 AWS에서는 CDK가 정말 IAC의 미래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배포 환경은 동일하게,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이걸 배포하시려고 하면 힘드실 수 있어요. 항상 로컬은 나만을 위한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팀 간에 또는 적어도 우리 팀 내에서 공유할 이제 배포 전용의 어떤 인스턴스를 하나 띄우신 다음에 그쪽을 통해서 배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또는 그냥 차라리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시게 되면 이미지를 공유해가지고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의 IDE, 클라우드9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WS 서비스와 의존성은 자동화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는 AWS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AWS만을 위한 방법이 아니야, AWS 서비스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보다는요, 그러니까 자동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좀 다른 이제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는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CDK, 특히나 CDK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웰 아키텍티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 자료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이트들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특히나 GitHub에 가셔가지고 AWS CDK를 보시게 되면 이게 발빠르게 어떤 개발 중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션 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저도 2개 했거든요. 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하시는 거 넣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 이제 세션 이제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끝난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